1922년 4월 4일 독일 바이에른의 한 농장에서 정비공이 엔진을 고치러 왔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혼자 수리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이웃 남자가 아이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농장 안을 확인하라고요. 9살짜리와 16살짜리가 농장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른들이 직접 갔습니다. 헛간문을 열었을 때 건초더미 아래에서 내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집안에서 두 구가 더 나왔습니다. 총 6명. 그런데 부엌에는 빵이 전부 먹혀 있었고 벽난로에는 불이 꺼진 지 얼마 되지 않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소와 가축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먹이를 줬기 때문입니다. 살인자는 6명을 죽인 뒤 최소 사흘 동안 그 집에서 밥을 해먹고 가축을 돌보고 벽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체들과 함께요.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닥터 코르보입니다. 독일 미넨에서 북쪽으로 약 70km 바이에른의 농촌지대 한복판에 힌터카이팩이라는 농장이 있었습니다. 1886년부터 존재해온 이 농장은 가장 가까운 이웃집까지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 말 그대로 외딴 곳이었습니다. 이 농장의 주인은 안드레아스 그루버 63세. 그는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부유한 농장주였습니다. 넓은 토지, 가축, 그리고 적지 않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의 재산만큼이나 그의 평판도 무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안드레아스는 폭력적이고 업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의 지배는 절대적이었다고 합니다. 농장에는 안드레아스의 아내 체칠리아 72세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딸 빅토리아 35세. 빅토리아는 과부였습니다. 그녀의 남편 칼 가브리엘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4년 12월 프랑스에서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빅토리아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7살 딸 체칠리아와 2살 아들 요제프. 그런데 이 가족에게는 마을 전체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드레아스가 자신의 딸 빅토리아와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수사 기록에도 등장하는 내용이며 일부 조사관들은 2살 배기 요제프의 친아버지가 안드레아스 자신일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물론 또 다른 후보도 있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로렌츠 슐리텐바우어라는 남자였죠. 그는 유부남이었음에도 빅토리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요제프를 양자로 삼기로 합의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잠시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제 시간을 1922년 3월 초로 돌려보겠습니다. 살인이 일어나기 몇 주 전부터 이 농장에서는 기묘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안드레아스가 집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하인이었던 크레센츠 리거에게 직접 한 말입니다. 열쇠가 어디로 갔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농장의 미넨에서 발행된 신문 한 부가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 누구도 그 신문을 구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달원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놓고 간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눈이 내린 다음 날 안드레아스가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숲에서 시작해 농장의 기계실로 향하는 발자국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돌아오는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숲에서 걸어 나와 기계실로 들어갔는데 나간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그 안에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다락방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설명할 수 없는 발소리, 쿵쾅거리는 소리,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 이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주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하인이었던 크레센츠 리거는 이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농장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이 농장에 귀신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직접 다락방을 수색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요. 발자국은 기계실로 들어갔지만 나오지 않았고 다락방에서는 밤마다 소리가 났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놓고 보면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1922년 3월 31일 금요일 오후 새로운 하인 마리아 바움가르트너 44세가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첫 출근일이었습니다. 자매가 그녀를 데려다 주었고 잠시 머물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자매가 그루버 가족을 살아있는 상태로 본 마지막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참으로 운이 없는 첫 출근이었습니다. 첫날이자 마지막 날이 될 줄은 본인도 몰랐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살인자는 가족 구성원들을 하나씩 헛간으로 유인했습니다. 어떻게 유인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고 가축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을 만큼 친숙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헛간 안에서 범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용된 도구는 매장이라는 농기구였습니다. 삽과 곡괭이가 결합된 형태의 무거운 도구로 땅을 파거나 뿌리를 자르는 데 쓰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하나씩 들어왔고 하나씩 이 도구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안드레아스는 가장 심하게 공격당했습니다. 그의 광대뼈가 찢어진 살 사이로 드러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 제칠리아는 머리에 7번의 타격을 받았고 두개골이 부러졌으며 목을 졸린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빅토리아의 머리에는 9개의 별 모양 상처가 있었고 얼굴 오른쪽은 무딘 물체로 가격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십시오. 7살 채칠리아의 경우입니다. 그녀의 턱뼈가 부러졌고 얼굴과 목에 큰 원형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시 결과 이 아이는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대부분 즉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아이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수시간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이 7살짜리 아이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뜯어냈습니다. 시신 옆에는 뜯겨진 머리카락 뭉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헛간에서의 범행이 끝난 뒤 살인자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리아 바움가르트너는 자신의 침실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침대 위에 횡으로 누워 있었고 침대 시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2살 배기 요제프는 요람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어머니의 옷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시신을 덮었다는 것. 이것은 흥미로운 디테일입니다. 살인자가 왜 시신을 덮었을까요?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보기 싫었던 걸까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6명을 살해한 뒤 살인자는 농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소 사흘 동안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부엌의 빵을 전부 먹었고 저장고에서 고기를 꺼내 먹었습니다. 소와 가축들에게 먹이를 줬습니다. 벽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농장에는 작은 포메라니안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개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먹이를 줬습니다. 잠깐, 뭔가 이상합니다. 6명을 곡괭이로 때려 죽인 사람이 개에게는 밥을 줬습니다. 극심한 폭력이 벌어지는 동안 개가 짖지 않았을까요?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개가 범인을 알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개는 낯선 사람에게는 짖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짖지 않으니까요. 4월 1일 밤, 이웃인 미하엘 플라클이 농장을 지나가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연기의 냄새가 역겨웠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려 했을 때 누군가가 안에서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플라클의 얼굴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플라클은 당황해서 즉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또 다른 이웃 시몬 라이슬랜더는 4월 1일 새벽 3시에 농장 근처 숲 가장자리에 2명의 인물이 서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2사람은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돌아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나고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숲 가장자리에 서 있고 창문 너머로 손전등이 비추는데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920년대 바이에른 농촌의 위기 대응 능력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4월 4일이 되어서야 사람들이 농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비공이 왔다 갔고 오후에는 슐리텐 바우어의 아들과 의붓아들이 보내졌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도 찾지 못하자 슐리텐 바우어 본인이 이웃 2명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헛간에서 시신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슐리텐 바우어의 행동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슐리텐 바우어는 이미 집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아스가 몇 주 전에 잃어버렸다고 말한 바로 그 열쇠였을까요? 아니면 빅토리아가 그에게 따로 건네준 것이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그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의문을 낳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의 태도였습니다. 슐리텐 바우어는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집에 들어갔습니다. 살인자가 아직 안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시신들을 보면서도 혐오감이나 공포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행했던 이웃들은 그의 행동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침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시신들을 옮겼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요. 이것은 중요한 증거를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슐리텐 바우어를 집중적으로 신문했습니다. 그에게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빅토리아와의 관계, 요제프의 양육권 문제, 안드레아스와의 갈등. 그러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침착함은 충격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었고 농장에 대한 지식은 빅토리아와의 친밀한 관계로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1925년 경찰은 슐리텐 바우어가 이미 철거된 농장터를 방문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살인자가 시신들을 헛간 바닥에 묻으려고 했지만 땅이 얼어 있어서 그럴 수 없었을 것이라고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공식 수사 기록에 이런 내용이 공개된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직접 시도해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었을까요? 슐리텐 바우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용의자들도 있었으니까요. 경찰이 처음 세운 가설은 강도였습니다. 외딴 농장, 부유한 주인, 충분히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농장을 수색한 결과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둑 맞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6명을 죽이고 사흘을 머물면서 돈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강도 1호는 즉시 폐기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검토된 것은 가족 내부 범행 가능성이었습니다. 안드레아스와 빅토리아 사이의 근친관계, 요제프의 친부 문제, 가족 내의 극심한 갈등. 어쩌면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나머지를 죽이고 자살한 것은 아닐까.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검시 결과가 이 가설을 부정했습니다. 모든 피해자의 상처는 외부에서 가해진 것이었습니다. 자해로 설명할 수 있는 상처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빅토리아의 죽은 남편 칼 가브리엘이 사실은 살아있었고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기록이 있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의 혼란 속에서 사망 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는 드물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이후 조사에서 칼 가브리엘의 전사는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1914년에 죽었습니다. 이제 가장 설득력 있다고 평가받는 이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크 형제와 게오르크 지글입니다. 이전 하인 크레센츠 리거가 경찰에 이들을 의심한다고 직접 진술했습니다. 안톤 비크는 농장에서 감자 수확을 도운 적이 있어 농장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오르크 지글은 농장에서 일했던 일꾼으로 그루버 가족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920년 11월에 이미 농장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숲에서 기계실로 향하는 발자국, 돌아오는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기계실에 깨진 자물쇠, 다락방에서 수주간 계속된 정체불명의 소리. 이것들을 종합하면 하나의 시나리오가 그려집니다. 누군가가 범행 전 며칠, 어쩌면 몇 주 동안 농장 건물 안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는 움직이면서 농장의 구조와 가족의 동선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1922년의 수사는 비크 형제와 지글을 체포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 명은 이후 사라졌습니다. 크레센츠 리거는 죽기 직전 자신이 경찰에 이들을 의심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신부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는 이 정보를 경찰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고해 성사의 비밀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무관심이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수사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의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살인에 사용된 매장은 헛간 다락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1923년 농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다락방에서 또 다른 매장의 손잡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손잡이는 피로 덮여 있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자가 한 명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아니면 초기 수사가 그만큼 허술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의 패턴도 흥미롭습니다. 일부 타격은 매우 정확하게 가해졌습니다. 도구 사용에 숙련된 사람의 솜씨였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아스에게 가해진 타격은 과도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여러 번 맞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증오를 암시합니다. 단순한 강도나 외부 침입자가 특정 피해자에게만 유독 분노를 쏟아부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건의 수사는 1955년에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33년간의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이 증거 부족이라니 대단히 효율적인 수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07년 미넨 경찰 아카데미가 이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다시 열었습니다. 그들은 현대적인 수사 기법을 적용해 사건을 재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범인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서 기대하셨을 겁니다. 드디어 100년 만에 답이 나오는 건가 하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이론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생존한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100년이 넘은 사건의 진실을 존중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00년입니다. 피해자 6명은 머리가 잘린 채 묻혔고 그 두개골마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분실되었습니다. 농장은 1923년에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경찰 아카데미의 서랍 속에 있습니다. 존중이라는 이름으로요. 모든 가설을 검토한 후에도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남습니다. 살인자는 왜 사흘을 머물렀을까요? 단순히 도주 계획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걸까요? 돈은 그대로 있었는데 말입니다. 왜 동물들은 해치지 않았을까요? 6명의 인간은 죽이면서 소와 개에게는 먹이를 줬습니다. 이것은 냉혈한 살인자의 행동이라기보다는 농장 생활에 익숙한 사람의 습관처럼 보입니다. 다락방의 소리는 정말 살인자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살인자는 범행 전 최소 수주간 그 가족과 같은 건물에서 생활한 셈입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는 다락방에서 움직이면서 가족이 잠든 사이 부엌에 내려와 음식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수주간 안드레아스가 다락방을 수색하고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7년 경찰이 도달했다는 그 이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슐리텐바우였을까요? 비크 형제와 지글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누군가였을까요? 힌터카이펙 농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거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의 두개골은 분실되었고 증거의 대부분은 소실되었으며 용의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질문뿐입니다. 1922년 어느 금요일 밤 바이에른의 외딴 농장에서 6명이 죽었습니다. 살인자는 그들의 가축을 먹이고 그들의 빵을 먹고 그들의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사흘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넘도록 아무도 그가 누구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닥터 코르보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만 좀 오래 살 뿐입니다.